안녕하세요. 미스터 헤이 주식 삼성증권의 글로벌 주식팀장 장효선입니다. 전일 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근심 어린 마음으로 어제 미국 시장을 지켜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테슬라 주가가 11% 급등을 하는 등 전일 미국 시장은 확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저희 테슬라 긴급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테슬라와 관련하여 현명한 대응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테슬라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 22일 배터리 데이 등을 포함한 테슬라 관련된 뉴스에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사실상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거대 공룡 중에 하나는 바로 애플, 시가총액 2,500조 원입니다.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대 중후반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애플이다 보니 애플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플이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바로 아이폰 12의 출시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삼성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죠. 저희 이종욱 연구원을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봐도 반가우시죠? 어제 애플이 9월 15일 상당히 큰 이벤트를 예고하였습니다. 많은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은 아마도 9월 15일 날 아이폰 12 출시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아이폰 12 출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아침 우리자로는 9월 9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9월 8일 밤에 새로운 이벤트를 이제 애플이 공개를 했는데 9월 15일 날 공개를 한대요. 근데 요거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캐치프레이즈까지 공개를 했어요. 타임 플라이즈라고 네네.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이 타임 플라이즈가 올해 요 아이폰일까? 아니면 타임이다 보니까 애플 워치일까? 그리고 올해 아이맥, 맥북, 그다음에 아이패드 에어 뭐 이런 것들 다 공개할 타이밍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일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타임 플라이즈가 올해 이제 뒤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애플 아이폰이 올해 타임 오브 플라이트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타임 플라이즈를 떠오르게 하는 부품이 새롭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이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2의 공개 가능성은 아직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요 일정 때문이에요. 저희가 애플이 공개할지 안 할지를 미리 안다기보다는 그냥 부품 업체들이 그리고 이제 대만 업체들의 생산 이 일정을 보니까 11월 초가 되어야 아이폰 12의 프로 모델이 나올 수 있고 10월 말 정도는 돼야 아이폰 12 일반 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9월 15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이벤트를 열어서 공개를 두 달 뒤 거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겨짚을 뿐입니다. 그래서 10월 3주차에 한 번 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쪽에 저희는 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생각과는 다르게 네, 제품 공개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요. 네, 사실 뭐 3, 4주 연기되는 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선입견인가요? 요즘 휴대폰이 네, 아무리 바뀌어봐야 네, 카메라 정도의 성능만 개선이 될 뿐 네, 실질적으로 뭐 예전 핸드폰을 쓰더라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기존의 아이폰 11도 그랬고 10도 그랬고 9도 마찬가지였었지만 그거 자체가 뭐 네. 이렇게까지 큰 임팩트를 미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1에는 뭔가 네. 새로운 킬링 애플리케이션이 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걱정되기는 해요. 주변에 이야기를 좀 물어봐도 굳이 핸드폰을 바꿀 만큼 맞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있냐? 이런 맞습니다. 질문 대변 이렇게 좀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폰 12의 경우에는 예상 스펙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다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 특징을 보자면 전량 OLED 들어간다. 그다음에 전량 5G 들어간다. 그다음에 프로 모델에는 TOF 카메라 들어가고
트리플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서 가격은 동결되고 일부 모델은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좀 좋은 점을 꼽자면 5G가 전량 들어간다는 점과 그 다음에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TOF라고 해서 3D 카메라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G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네, 5G 중에서도 이제 뭐 sub-6 밀리미터 웨이브 이런 거 구분돼서 나올 것 같고 또 국가에 따라서는 5G가 아예 안 되는 국가들도 있어요. 네네. 네, 이런 곳들은 5G 부품은 너퇴, LTE로 그냥 한정 지어서 출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 역사상 처음에 네. 5G라는 점에서 의미를 조금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런 스펙 변화 외에도 이 아이폰의 포트폴리오 믹스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식의 기대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가격대 장표예요. 그 가격들이,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이후로 하염없이 아이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거진 2배 정도가 평균 가격이 올랐는데, 2018년 이후로 이제 인상은 좀 멈췄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가의 가격대에 힘을 주기 시작한 게 최근 아이폰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SE가 우리나라 가격으로 55만 원, 그 다음에 미국 가격으로 399달러에 출시가 됐고 거기에 이제 5.4인치, 6.1인치 아이폰 12 일반 모델이 아마 좀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인하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아이폰의 특징은 뭐 사실 내세울 만한 성능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가격이 좀 예전보다 좀 더 친화적이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그 뒤를 보시면 물량도 굉장히 좀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6년이 물량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거의 좀 최고급 정도의 물량을 구비를 해놓고 있고 그중에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폰 12만 하더라도 출시가 한 달 정도 뒤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물량이다. 뭐 요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실은. 실제로 기대감이 좀 적고 그래서 안 팔리게 되면 요게 다 또 부품업체들의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애플은 다 계획이 있다. 네, 이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그 컨센서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아이폰의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뭐 사실은 네, 얼마 동안은 아이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는 뉴스는 잘 못 봤었는데 네, 네, 아이폰이 이번에 그 아이폰 12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2의 네.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 연구원님께서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아이폰이 정말 잘 팔리거든요. 근데 그 잘 팔린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못 느끼거나 아니면 뭐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아이폰이 1.6억 대를 팔 거냐 말 거냐 이런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1.9억 대 된다 뭐 이 정도까지 분위기가 올라왔고 이미 지난 6월부터 YOY로 3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OY 30%를 좀 안 좋은 국면에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은 아이폰 SE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유율까지 보게 되면은 요게 딱 그 매해 7월 달만 이제 시장 점유율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7월 달의 경우에는 출시 직전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경우에는 최고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신제품 기다리면서 안 사는 기간인데 그때 이제 점유율이 항상 9%, 10%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번에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랑 역전을 시키고 4년 만에 처음으로 2등을 탈환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삼성까지 점유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 이제 애플이 잘 팔리는 게 올해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비싼 초고가의 럭셔리 폰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지금 네, 설명하신 내용을 한번 보면 애플이 꼭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를 꼭
초고가에만 포지셔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상당 부분 이쪽 부분을 중저가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전반적인 기기를 확대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운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런 아이폰의 전략은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프로덕트를 많이 판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네. 이 iOS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확대하는데 네.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 네, 정확합니다. 뭐 요즘 플랫폼 한창 유행인데 애플도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폰을 얼마나 비싸게 팔고 얼마나 이익을 남겨서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애플 아이폰이든 아니면 아이패드든 심지어 이제 맥북까지 뭐 이렇게 통합적으로 애플의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팔아서 그게 이제 iOS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된 뒤 그 iOS 플랫폼의 가입자로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냐 여기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폰 하나 팔리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만 가지고서 따졌다면 지금은 아이폰 하나 팔렸을 때 이제 iOS의 가입자 수, 요 가입자 수에 얼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정도까지 논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기업의 영업이익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이폰의 그 플랫폼이라고 해서 서비스 매출이 있고 아이폰, 아이패드 등 기가이를 파는 이 제품 매출이 있는데 이 제품 매출에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서비스의 이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제품은 저마진을 좀 감내하면서도 이렇게 물량을 조금 더 늘리려는 그래서 서비스의 매출로 캐시백을 하려는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이익 비중은 현재는 30%가 좀 안 되는 수준이지만 요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요 늘어나는 거 하나하나에 이제 애플 투자자들은 열광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저희가 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품에서의 이익률은 여러 가지 저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따라서 이익률 자체는 계속 스키즈가 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의 이익률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은 제품에서의 마진 하락보다는 서비스 부분에서의 이 고마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한다는 얘기죠. 아,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도 하드웨어 업체에서 서비스 업체로 변모하고 있다. 뭐 요거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워낙 최근에 중국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때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번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을 어떤 식의 방식으로든 제재를 한번 해서 충격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애꿎은 저희 애플 주주들만 한번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펀더멘탈 관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미중 무역 분쟁인 것 같아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정말 어디로 튈 수 있을지 모르겠고 특히나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에서 위챗을 앱스토어에서 지워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로 봐서 애플이 요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의 경우에 5월 중순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폰 불매 운동이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창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고 또 관세를 올릴 거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애플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중국 내 점유율이 심지어 2029년에 올랐습니다. 하하, 참 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좀 이례적입니다. 네. 20대 판매량이 2배 이상 점프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정치에서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관세 문제도 결국은 그 출하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정말로 위챗이 앱스토어에서 지워지게 되면 요거는 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당장의 그 편의성 이슈의 문제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없는 거랑 똑같은 카카오가 거지 없는 거랑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화권,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화권 유저들한테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위챗 저것만큼은 애플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거나 한 건 없어요. 그냥 거론을 한번 했다. 뭐 이 정도라서 요번에 신제품 사이클 그러니까 한 11월, 12월까지만 요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으면 뭐 비수기 때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거는 성수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다 엮여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챗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을 공격한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정말 짜증난다. 중국에서 애플 판매 전면 금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강수를 두면 또 애플에 납품을 하는 그런 수많은 중국의 벤더들이 다 힘들어져서 도산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결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재발등 찍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쪽 모두 지금은 상당히 대선을 앞두고 감정 싸움으로 나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야무야 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조금 화해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요즘 자본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는데 어찌됐건 애플은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예, 지난 몇 년간 이 주가의 레벨은 정말로 엄청나게 올랐지만 이익은 그만큼 따라서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애플의 사업 구조가 플랫폼 회사로 전환이 되면서 어제도 저희가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단순히 제조회사였다라고 했으면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못 받았었을 텐데 테슬라를 저희가 플랫폼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멀티플 역시도 레벨업이 됐었는데요. 이 애플 역시도 약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요. 마침 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 애플 역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에 대한 악유가 있었어요. 한번 관련된 수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비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업체의 밸류에이션, 뭐 PER이라고 부르는 뭐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높으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 지난 10년간 15배를 꾸준하게 유지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15배에도 살까 말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던 투자자들은 지금 30배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애플이 2019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회사다라고 공식적으로 비전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플랫폼의 가치를 어디에 줄 것이냐, 이 모든 업체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의 이제 나스닥 플랫폼 상장사들의 멀티플이 어느 정도가 정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있는데 결국은 애플 역시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20%, 그 다음에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50%가 iOS 액티브 유저예요. 그 50%가 소프트웨어와 그 디지털 클라우드, 그 다음에 향후에 뭐 의료기기 서비스까지 어디일 것을 이용할 것이냐의 가치를 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32배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숫자라기보다는 플랫폼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미스터 해외 주식 애청자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질문은 꼭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몇몇 가지 질문을 선정을 해서 제가 이 세션이 끝나고 저희 애널리스트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 이 파운드리 얘기가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파운드리가 큰 화두가 된 배경에는 바로 인텔의 몰락, 또 엔비디아와 AMD의 급부상,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현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 이종욱 애널리스트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는 옛날에는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든지 AMD라고 하는 회사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 공룡 중에 하나였었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테크 넘버원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인텔을 떠올릴 수 있었던 인텔 인사이드의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인텔의 상황이 아주 안 좋다라고는 얘기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쯤 안 좋은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안 좋아요. 7월부터 이미 좀 이슈가 크게 불거졌었고, 그 전에 작년부터 인텔 수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7월 실적 발표 때, 우린 더 이상 기술 개발 어렵다 하고 두 손을 놨어요. 이 두 손을 공식적으로 놓으면서 우리의 기술을 다른 파운드리 외주로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게 이제 7월 말이고요. 그게 이제 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게 22년부터 CPU 일부가 TSMC라고 부르는 대만 제1의 업체 6나노 공정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추후에 알려졌습니다. 뭐 이렇게 인텔이 기술의 업체인데 이 기술의 반도체를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외주에다가 주는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그 결과 뭐 인텔이 전방위적으로 기술 문제, 매출 문제,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제, 경영 전략 문제 모두 다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는데 2017년만 해도 점유율 어느 정도는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최근까지도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이제 뒤로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의 경우에도 원래는 기술의 인텔이지 않습니까? 인텔이 항상 선도적인 기술을 주창하고 나머지들이 따라갔다면 그게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AMD의 기술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물론 AMD가 자체 기술이냐 하면 TSMC하고의 연합 기술이긴 하지만 그 연합 기술이 인텔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인텔도 결국은 TSMC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애플의 얘기는 조금 쉽게 여기 애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좀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팹이 뭔지, 팹리스 기업이 뭔지, 미세 공정이 뭔지, 5나노가 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이게 얘네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좀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내용이 어떤 용어인지 여기에 관련된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는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원래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은 메모리에 굉장히 친숙하니까요. 이게 팹의 그 반도체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 디자인부터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포장해서 누구한테 나가냐 그래서 A부터 Z까지를 모든 것들을 다 반도체 한 회사가 하는 게 원래 반도체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반도체 기술이 복잡하고 어렵고 다품종이다 보니까 요거를 설계하는 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따로 있고 요거를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쪽 비즈니스를 따로 가르기 시작했어요. 요 처음으로 가른 업체가 이제 TSMC의 마이클 창의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대부분이 전부 다 시스템 쪽은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쪽과 팹 또는 파운드리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갈려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들 보니까 다 저쪽에 그 팹리스 쪽에 해서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네요. AMD라든지 엔비디아, 뭐 퀄컴이라든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회사들이고 그 위에 있는 IDM이라고 하죠. 저희 종합 기술 회사, 특히 이 중에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놓고 봤을 때 이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팹리스로의 사업의 전환, 한마디로 시대의 트렌드를 누구보다도 빨리 읽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텔 같은 쪽을 많이 따라왔다. 뭐 이제 이런 쪽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파운더리를 제공을 하는 이 TSMC,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의 이 몸값 역시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되는 이 TSMC라고 하는 대만 업체가 있죠. 아직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저희 삼성전자하고는 지금 마켓시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수치적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간단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고스란히 TSMC가 파운드리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특히 D램에서 40%대 마켓쉐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TSMC는 딱 시장의 절반을 TSMC가 가지고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1페이지 요 지금 그림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 예를 들면 애플, 퀄컴,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는 그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설계는 직접 하고 그거에 대한 생산을 TSMC든 삼성전자든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고 이 TSMC나 삼성전자는 그 업체들을 이제 생산을 해주는 걸 이제 매출 비중으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퀄컴 반도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퀄컴이 그 디자인을 하면 그걸 TSMC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고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고 다른 데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파운드리 네, 회사하고 팹리스 회사 간에는요. 네. 근데 여기 TSMC의 고객군들을 보니까 정말로 좋아 보이네요. 예, 1등이 24%, 애플, 화웨이가 네. 12%,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다 이렇게 워낙 있다 보니까 네. 이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아까 전에 인텔조차도 파운더리에 외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TSMC는 이미 너무 풀캐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주문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요 그림들을 보시면 두 가지가 생각이 되죠. 과연 그 애플, 퀄컴, 브로드컴 이런 업체들 다들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반드시 걸고 넘어가야 될 병목이 어디일까 하면 그게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의 계속 이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쇼티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TSMC가 이 50%의 점유율을 가지고도 허덕허덕 되다 보니까 그 밑에서 물량을 미처 복구한 업체들, 대표적으로는 퀄컴이나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구글 같은 업체들이 자꾸 삼성이나 아니면 다른 쪽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이제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뭐 저희가 네. 반도체 회사,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업계 1등이죠. 또 휴대폰 회사 갤럭시라고 하는 세계 2등, 3등을 하고 있는 이 갤럭시라고 하는 그 양대 축을 갖다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이 파운더리라고 하는 이쪽 부분도 향후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네, 당연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이 엔비디아의 신제품, 이 암페어 기반으로 한 이 지포스 제품의 차세대 버전이죠. 그것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수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또 어제 뉴스를 보면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4, 뭐 이쪽은 중저가 제품들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역시 퀄컴의 그 5G 모뎀 칩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수주를 했고요. IBM의 제품까지도 또 수주를 하고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는데 네, 실제로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네. 이 TSMC가 갖고 있는 이런 막강한 경쟁력이 네. 아무리 TSMC가 경쟁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커지는데 53%의 마켓 시어를 끝까지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기술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TSMC 쪽으로 다들 달려가지만 결국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도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 회사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자기가 다 맞습니다. 짊어지는 면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분배를 해주려고 이제 고객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 TSMC급으로 올라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고객들이 안 써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업한 환경 자체는 굉장히 고객들이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슈퍼 의리다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요. 네. 갑과 의뢰가 약간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맞습니다. 물건을 받으려면 줄 서서 내 거 좀 제발 좀 생산을 해줘라.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만 다오 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하나 긍정적인 캐털리스트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중국에서도 이 파운드리 산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TSMC는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네. 중국 회사라고 볼 수가 없죠. 삼성전자, 한국 기업인데 역시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자체 파운더리 회사를 하나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밀어준 회사가 바로 스믹, 중심국제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겠죠.
그거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네. 화웨이 제재에 이어 중심국제마저도 제재, 한마디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을까 말까를 검토 중이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네. 만약에 이 스믹, 중심국제마저도 네. 그런 식의 제재를 받으면 그게 업계 1등, 2등 회사인 삼성전자와 TSMC에 다시 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바빴었는데, 중심국제 그 스믹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특히나 이것도 굉장히 일단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애매하게 나왔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다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도 아니고, 뭐 블랙리스트에 언제까지 기한을 주겠다도 아니고, 정말 네. 트럼프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믿어줘야 되는 이야기냐가 이제 주식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 중심국제가 향후에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중심국제와 파운드리 시장을 물고 넘어질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보여줬다시피 이 중심국제 스믹도 이제 글로벌 넘버 4의 이제 그 좀 기라성 같은 업체 중에 하나고 고객군들도 보면은 미국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브로드컴, 퀄컴 이런 업체들 많이 쓰고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이제 중심국제 쓰고 있고요. 이런 미국 업체들이 이렇게 그 미국 정부가 중심국제를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할 수 있을 것이냐. 게다가 미국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결국은 다른 파운드리를 서둘러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TSMC는 모두가 이미 줄 서고 있는 곳이라서 이 줄을 30분 쓰는 게 1시간 쓴다고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또는 TSMC 이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냐를 이미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고객사들을 저희가 포착을 해보고 있고, 요 스믹의 제재는 다른 업체들, 뭐 대만 업체들도 있거든요. UMC도 있고 그런 업체들로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스터 헤이 주식이지만 한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정말로 글로벌 기업으로 너무나도 잘 성장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이 파운더리 산업이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제2의 도약기를 맞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폰 12 조만간 출시가 예상이 돼 있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뭐 3, 4주 정도 늦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상 처음에 아이폰 5G 버전으로서 다시 한번 애플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중저가 제품까지도 해서 마켓쉐어를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텔이 최근에 CPU, 노트북용 CPU, 타이거 레이크라는 것을 출시를 하면서 AMD라든지 이런 쪽에 반격을 꾀하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요. 여전히 나노 경쟁, 한마디로 미세 공정, 특히 이제 수율을 잡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인텔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인텔의 마켓쉐어의 하락, CPU 부분에서는 AMD, GPU 부분에서는 그 엔비디아라든지 역시 AMD 쪽한테 마켓쉐어를 계속 뺏기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구조를 이 팹리스와 파운더리,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쪽으로 원활히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중장기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AMD라든지 엔비디아의 미래가 조금 더 밝겠다 정도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평가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재평가 스토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토리는 바로 이 삼성전자가 TSMC에 이은 또 TSMC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파운더리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Q&A들이 좀 올라와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해외 주식을 조금 잘 보시는 아마 관심이 있으신 고객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조혁중 고객님, EUV 장비, ASML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나노 경쟁, 특히 7나노 이하 경쟁에서는 이 EUV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 장비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네덜란드 회사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슈퍼을 중에 슈퍼을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ASML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반도체에 보면 경쟁이 치열한 구간도 있고 경쟁이 거의 없이 독점적으로 가고 있는 밸류체인도 있는데 거의 반도체 병목 현상의 정점에 있는 곳이 ASML이라는 장비 회사예요.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EUV 장비를 만들고 있고 향후에도 한동안 그럴 것 같고요. 근데 EUV 없이는 현재 가장 최신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슈퍼 을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삼성, TSMC, 인텔이 EUV를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비 한 대 시스템 가격으로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 단위로 이런 대기업들이, 거대 기업들이 가져가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ASML을 주식으로서 접근을 하려면 거의 유일하게 뭐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생각할 수 있는 장비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TSMC로 시작해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다른 디램과 시스템 업체까지 확장될 수 있는 요 구간에 초입에 있다. 그러니까 가장 초입은 2019년이었고, 그게 이제 2023년 정도까지는 첫 번째 그 램프업 기간으로 ASML의 그 성장성이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전에 뭐 예를 들어 16나노, 14나노 뭐 여기까지는 EUV가 아니라 DUV 뭐 이런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 네. 7나노 이하의 정말 극도의 초미세 공정부터는 이 EUV가 없이는 이 감광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ASML 같은 회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중국의 핵심 파운더리 회사 중에 하나 이 중심국제 같은 쪽이 이 초미세 공정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면 네. 사실 ASML 하나만 규제를 해도 중심국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미 규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중심국제 스믹이 EUV 장비 주문을 ASML에 처음으로 넣은 게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째 미국 정부의 제재로 EUV 장비가 중국 본토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고, 요거는 향후에 스믹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나왔네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폭락의 배경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소프트뱅크의 이 손정희 회장의 콜옵션, 손정희 회장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고래였었다. 이제 이래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번에 폭락시킨 주범이 뭐 손정희 회장의 콜옵션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 콜옵션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만기일이 9월 18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선물옵션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변동만 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S&P 500에 테슬라가 포함이 됐으면 엄청난 자금이 테슬라의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S&P 500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테슬라의 자동차가 더 팔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더멘탈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콜옵션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의 급변동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콜옵션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아이폰 12 1억 9천만 대가 팔릴 게 1억 5천만 대밖에 안 팔린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식의 수급적인 주가의 급변동을 저희가 눈여겨보는 좋은 주식,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이런 수급적인 변화를 체크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한데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의 변동성을 좋은 기회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플 말씀 너무 짧을 것 같다, 야, 그치?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